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시사입니다. 2025년 오늘 1월 15일이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수요일 날은 라이브가 있는 날인데, 제 뭐 복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좀 정장을 입은 것처럼 오전에 이제 좀 그 회사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지금 이제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요 시장 함께 읽기로 방송을 오늘 하나만 이제 올라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증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양시장 모두 다 좀 최근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증시가 오늘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이슈들, 뭐 국내외 이슈들, 사실 이제 미국 이슈가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가 날아갔는데, 뭐 조선주가 왜 가는지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이제 명확하죠. 근데 거기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다양한 얘기들 또 오늘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마감을 했는데,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도를 했고요. 미 해군이 30년간 군한 364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뭐 16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능한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스톰은 기회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뭐 저런 기획 기사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스톰에 대해서 위기만은 아니다. 저도 이제 그 저런 제목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위기는 아니에요. 또 기회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위기가 좀 많은 편인데 산업별로는 좀 다르다라는 거 하고, 또 밑에 있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생산으로 좀 이걸 기회로 삼겠다. 그 트럼프 무풍지대인 또 산업이 하나 또 있어요. 전선, 전력기기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전쟁은 신흥국행 왜 고통이냐. 또 미국이 아까 속보로 떴는데 TSMC와 삼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반도체 규제. 그 스타링크가 3월에 한국에 드디어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LNG라고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LNG 이제 조선업종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던 건데, FLNG가 해양 플랜트예요. 이제 가스를 바다에서 바로 그 액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해양 플랜트를 중국 경쟁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급등한 이유예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또 엔터 산업 올해 전망, 손해보험도 LA 화재에 좀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DB 손해가 저도 왜 이렇게 빠졌지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대주전자재료, HD 현대미포조선, LS, 전자공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반도체, LNF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는 좀 보자. 오늘 생산자 물가 발표됐는데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빠졌고 S&P는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은 좀 빠졌고요. 다행인 건 환율이 좀 최근에 꺾이고 있어요. 요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죠. 금리도 좀 진정됐어요. 금리, 달러, 유가 다 꺾였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 제동이 걸렸어요.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고, 뭐 금융이나 소재, 오랜만에 좀 풍력 관련주도 좀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은 생산자 물가가 안정화 찾았고, 일라이릴리가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이제 매출 전망 하향했고, 트럼프 인수팀이 보편적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나스닥은 좀 빠졌고, 일라이릴리가 좀 빠지면서 조금 투심은 좋지 않았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죠. 그래서 12월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3.3인데 예상이 0.4고요. 전월이 0.4예요. 꺾였죠, 확실히.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근원 PPI도 보합.
예상은 0.3% 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합에 끝났어요. 상품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 때문에. 다만 이제 근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연준이 이제 이거 보고 정책 판단하니까 항공료, 자동차 렌터 가격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들이 좀 오른 건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다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의 환호에서 쫙 오르다가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요 항공료와 자동차 렌터 값이 오르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또 PC 가격 오르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죠, 이게 물가가. 그래서 좀 약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도 어제 전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물가는 일단 둔화돼서 시장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팀이 비상권한 하에서 점진적 관세부가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매월 조금씩 올리겠대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보편적 관세를 20% 한 번에 야 너네 무조건 이제부터 20%야 이게 아니라요. 한 달에 2에서 5%씩. 저 얘기는 뭐죠? 2에서 5%씩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도 있고 계속 올릴 수도 있고 뭐 저걸 뭐 매달 올리지는 않겠죠. 뭐 매달 올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죠? 20%가 넘어가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몇 달 정도 오르다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을 그때그때 보면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이거는 일단 증시엔 좀 긍정적이죠. 다만 저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지 결정되진 않았고 스콧베센트나 이런 이제 관련 이제 그 공무원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안화가 오르고 달러는 좀 약해졌습니다. 근데 무역 정책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뭐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한 가지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뭐 관세를 보편적 관세 부과 안 한다. 또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올린다. 이 얘기는 뭐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관세를 한 번에 대량 부과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미국 경제도 충격받아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요새 제일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왜 5%에 근접한 미국 국채 금리의 투자들이 두려움을 자꾸 갖고 있을까? 미국 여기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평균이 2.91%였대요. 지난 10년 동안. 근데 사실 옛날에는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높았어요. 막 15%. 오일 쇼크. 그러다가 1%대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5%. 과거보다 훨씬 높죠. 지난 20년 동안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적응을 못해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난 2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년 평균 국채 금리가 2.91이니까 지금 4.8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아니다. 뭐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니까 이제 물론 1980년대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 못 얘기니까 그래서 10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때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금 채권에 넣어놓으면 1% 이자를 받아요. 하시겠어요?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거죠. 주식 외엔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5%예요. 채권 금리가 안전한 미국 국채가 주식시장 수익률과 비슷해요. 기대 수익률. 그럼 여러분 어느 거 하시겠어요? 채권은 안 까먹잖아요. 미국이 망하겠어요? 미국이란 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리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미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 주식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올리고 또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5%대에 도달하고 있는 미국 금리에 왜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는지 이제 나타난 이유고 그다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속보인데요. 어제 기사가 많이 됐죠. 일론 머스크한테 틱톡 있죠.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 철수해야 돼요. 이제 1월 19일까지 아마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팔아야죠. 그걸 없애긴 어렵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틱톡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 근데 중국과 사이가 가장 좋은 기업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니까 아마 X와 틱톡을 같이 운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트럼프는 또 틱톡을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가 뭐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틱톡을 지금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갑자기 우리 운영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머스크가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그 25년 유가 전망을 했는데 25년 세계 석유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수요는 좀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올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생산도 늘어나고 요새 유가 오르지만 유가 오르는 건 장기화되기 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기업들의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테슬라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별 내용은 없었는데 빠졌고 마이크론은 올랐습니다. UBS가 HBM 잘 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내렸고 애플은 키뱅크 캐피털의 한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비중 축소를 유지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성장률이 과거 평균보다 요새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악재였던 것 같고 구글 요새 뭐 알파벳 뭐 이렇게 아마존도 그렇고 요새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경쟁 감시 기관이 구글 검색 서비스 조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구글 검색을 90%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조사하는 것 같고 메타도 빠졌는데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직원 5% 감축하겠다. 구조조정을 시사했고요. 일라이릴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유가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해요.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래서 기존에 454억 달러 매출액 올릴 줄 알았는데 450억 달러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원래 많이 올랐었잖아요, 장기간.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게 악재로 작용했고 이제 동종업계인 바이킹 테라피우틱스는 무려 마이너스 12%. 그래서 비만 치료제 안 좋았고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가 중국 전기차 성장 여전하다. 그 오랜만에 양적 컴퓨터가 좀 급등했어요. 특히 리게티가 이게 정말 너무 투기적이죠. 하루에 막 40% 빠졌다. 하루에 40% 또 오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고 비라일리의 크레이그 앨리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고하다. 그다음 D-Wave의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CEO가 이걸 사용하는 실제 고객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금 이제 투자 심리는 바뀌었습니다. KB홈은 이제 미국 주택 건설하는 업체인데 4분기 실적이 이 높은 금리에도 실적이 좋았고 팔란티어 최근에 엄청 빠졌죠. 근데 이제 반발 매수 유입됐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대부분 좀 급등하는 미국에서도 전력 인프라는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30년간 군함 364척 미국 군함 있잖아요. 요거를 364척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군함 숫자가 295척인데 지금 390척까지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잠수함 같은 것도 아마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함이 이제 퇴역하죠.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64척이 필요하다. 이 중에 잠수함이 59척인데 잠수함이 전체 건조 비용의 49%.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수행하려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용적 통수가 지금보다 50%나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해서 실현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조선이 또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기회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스톰은 기회라는 이제 기획 기사인데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심장이라는 명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5개의 독 있죠.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이 현장이 카페로 바뀌었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 다음에 어떤 독은 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용 철강을 이제 독까지 나르는 기찻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차장이 됐대요. 관광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세락한 미국 이거를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했죠. 여긴데 이거를 이제 미국 조선사업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어있는 독이 더 많고 배 만드는 사람보다 철거 인력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SOS를 쳤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작년 말 이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은 낡고 녹슨 독과 암벽 등을 새로 단장한 뒤에 이제 선박 건조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트럼프의 위협이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존재한다. 미국은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서 7함대 소속 함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제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시켰어요. 물론 대통령이 예외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걸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MRO 유지보수 사업도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수주를 따낸 것처럼 시장이 커지겠죠. 중국이 어쨌든 점유율은 76으로 압도적 1위고요. 미국은 조선업이 없어요, 사실상. 일본도 이미 예전에 구조조정해서 조선업은 많이 몰락했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혈맹인데다가 기술력 세계 1위니까 여유 시설도 있고 그래서 한국한테 많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지스 구축함도 1년에 우리 미국은 1.6에서 1.8척 제조를 하는데 한국은 3척 이상. 건조 가격 절반밖에 안 돼요. 납기일도 잘 맞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장 눈독을 들이는 건 군함 분야고요. 중국에 밀리는 해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고민은 자체 시설만으로 함선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군이 지금 건조 중인 그런 이제 그 뭐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미사일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36개월이면 3년이죠. 3년이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이탈리아에도 맡겼는데 거기도 36개월 밀렸대요. 결국엔 건조 시 비싼 비용, 건조 비용, 이 늘어지는 납기일, 인건비도 비싸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하나그룹이 미국 조선사 인수했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비싸요. 그 컨테이너선을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4,500억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500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조선소 인수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인수했던 건 미국 군함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를 하나그룹이 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 해외에서 조달하려면 선박 가격 25% 넘으면 높은 관세를 또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조립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하나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분명히 저는 뭐 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 비용 생각하면 독이죠. 독이 될 텐데 미국은 지금 군함이 필요하니까 명백하게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업체입니다.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3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라바마의 현대차 공장인데 한 라인에서 6개 차종을 섞어 만들어요. 뭐 전기차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폐지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는 아니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뚫기 위해선 이제 하이브리드 여기 엘라바마 조지아 여기 공장이 있죠. 하이브리드 카 판매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차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걸 좀 만회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계획으로 안 그래도 캐즘으로 신음하는 전기차 수요는 더 위축될 수 있고요. 내연기관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이제 와서 새롭게 내연기관 엔진 만들자 이럴 수도 없어요. 이미 그쪽은 이제 내연기관은 점점 사양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카로 이 고비를 버틴 다음에 전기차 시대에 오는 걸 대비하자.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리드가 계속 대세가 될 것 같고 엘라바마 공장에서는 6종을 생산하고 있고요. 기아 조지아 공장도 하반기에 텔룰라이드라는 자동차에 하이브리드를 투입합니다. 그 최근 완공된 조지아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하반기에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걸 이제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도 완화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은 또 엔비디아랑 손잡고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또 웨이모의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죠. 이런 걸 본다면 현대차한테 일부 위기도 있어요. 이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위기도 있지만 또 잘 극복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대세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서 전 세계 3위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토요타, 2등이 혼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3위니까
예, 그런 쪽에서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관련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게 어제였나요? 보고서 그 세방전지 예, 그거죠. 거기에 이제 AGM이란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또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그 트럼프 무풍지대다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거고 미국 내 노후 장비가 좀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는 50만 마일의 고압 송전선, 1100만 마일의 배전선, 5만 5천 개 이상의 변전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010년대 들어 미국 내 신규 고압 송전선 건설 규모는 크게 둔화됐거든요. 이게 둔화가 됐는데 예.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매년 1700마일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2016년, 20년 암흑기죠. 평균 645마일로 마이너스 60% 이상 투자가 그냥 확 줄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느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전력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선업계 이미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LS전선, 대한전선이 수주가 크게 늘고 있다. LS전선도 지난해 3분기 수주 잔고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한전선 신곡 수주 잔고를 또 2조 원 넘게 기록을 했고요. 예. 그래서 두 회사 수주 잔고 합계는 10조 원 이상으로 최대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한 수주 확대가 일단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LS전선은 미국의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상 풍력용이긴 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지화를 통해서 투자가 늘어난다면 또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스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폭풍은 몰아치지만 어떤 기업들한테는 이걸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 전쟁이 신흥국엔 고통이다. 이런 이제 기사인데요. 요게 3개월 평균 이동 평균인데 중국의 수출 가격, 글로벌 수출 가격 나눈 거예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예, 이게 떨어진다는 건 요 중국의 수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중국의 수출 물량, 중국 제외한 물량 증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중국도 물론 수출했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중간재를 팔아서 중국이 잘 나가는 거 우리도 같이 성장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중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한국은 성장을 못해요. 왜죠? 중국이 자기네가 직접 다 부품까지 다 내재화 시켜가지고 수출을 해버리니까 이제 철저한 경쟁 관계죠. 근데 더 피곤한 건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오죠. 가격을 싸게 파니까 한국이 참 이게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수출 가격은 코로나 이후 최고점 대비 18% 빠졌고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오니까 디플레이션 심화됐고 중국 5년간 수출 물량은 38%나 관세는 미국엔 인플레를 유발하지만 신흥국에는 그 반대로 디플레 수출해요. 물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머징 신흥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실질 금리가 좀 높고 디스인플레이션. 저러다 보니까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채권한테는 좋은 거죠.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가 떨어져요. 성장이 둔화되니까 이 역시 금리를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과 통화는 안 좋죠. 이제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예, 그런 이제 현상이 나왔고 채권은 올랐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만 봐도 지금 신흥국은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채권이 오히려 빠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이 오히려 좋았죠. 예. 그런 현상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신흥국에는 또 고통스럽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사실 빠진 거죠. 그래서 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저렇게 그 관세가 너무 세게만 부과가 안 된다면 뭐 주가에는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TSMC와 삼성이 요청을 했는데 미국 그 TSMC와 삼성이 중국으로 반도체 이제 수출하거나 이런 걸 좀 제한해라. 그러니까 그런 좀 내용이 기사인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서 아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TSMC와 다른 제조업체들이 만든 그 AI 반도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또 내놓을 거래요. 얼마 전에 또 규제 내놨잖아요.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미국이죠, 그거는. 근데 이번엔 뭐 TSMC나 삼성전자, 인텔 같은 제조업체들이 더욱 철저히 고객사를 검토해라. 왜냐하면
TSMC에서 만든 반도체가 비밀리에 화웨이에 들어갔다는 작년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니냐 중국에.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이 더 철저하게 막아라. 이런 아마 규제책을 뭐 빠르면 오늘 중에 뭐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막고 있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고 트럼프가 된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가 국내 출시 임박했습니다. 스페이스X. 요게 이제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예. 근데 어쨌든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이번에 3월에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고, 위성을 이제 한 번에 많이 써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건데, 1월 17일경에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쓰실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안 쓸 것 같고, 왜냐하면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20만 원이고요. 월 이용료가 14만 원입니다. 예, 쓰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뭐 지금 LTE, 5G 다 잘 되니까 그거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당장. 이제 어디서 쓰냐면 사각지대 있죠. 통신 사각지대. 선박 항공, 저기 산간지대 뭐 이런데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강춘구 위성통신 포럼 집행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통신을 공급하는데 직원이 4명밖에 안 들어간대요. 투자금 30억밖에 안 돼요. 기존 통신 어떻게 하죠? 기지국 깔고 대규모 투자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투자 들어갈 때 통신사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놀라운 게 직원 4명의 투자금 30억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통신을 깔아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런 큰 국가에 근데 되게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참 산업 생태계가 저렇게 되면 또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 이건 통신회사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촘촘하게 기지국 다 깔고 했는데, 세상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통신을 공급한다니 충격이죠. 예. 근데 아직은 비싸요. 서비스 가격은 비싸지만, 예.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죠. 예. 가격이 저게 확 낮아지면, 예. 위성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죠. 예. 그 위성 인터넷은 자율주행 로봇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는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우리한테 역시 또 위기이자 기회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주가 급등했는데, FLNG, 요게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 했던 자료 캡처해 온 거예요. 예전에 중국 유일의 FLNG 건조 야드가 있어요. 윗슨이라고 하는 조선사인데, 윗슨이란 이제 Y선인가요? 뭐 그렇게 부르나? 아무튼 예, 윗선, Y선 뭐 아무튼 예. 여기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FLNG가 뭐냐면요, 요게 실제 삼성중공업 FLNG 바다에서 천연가스 있죠. 천연가스는 기체죠. 이걸 액화시켜야죠. 그래, 이걸 액화시켜야 저 보관 탱커에 담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배에 실어서 그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처리하고 액화시켜서 저장한 다음에 배에 실어야죠. 그래서 수출 보내야죠. 그거를 해상에서 하는 거예요. 육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굉장히 비싼 배입니다. 뭐 척당 조가 넘어요. 조 단위가 넘고요. 근데 이 조선사가 중국에도 있는데 미국,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어떤 제작을 해줬다는 거죠. 뭐 그리고 중국 내 여러 항구 경유, 뭐 러시아 선박 간 뭐 화물 교환 이런 것들을 막 숨기기도 하고 은폐했대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차단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되는데, 이게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제3국의 기업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윗슨과 거래를 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동일한 제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거래하지 아예 하지 마라. 너네도 피해본다 이거죠. 글로벌 사업 전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해상 플랜트가 육상 플랜트인데 난이도가 해상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유일한 FLNG 건조 조선소입니다. 여기가 한국 제외하면 유일해요. 근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중공업과 기술력이 같진 않아요.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거를 윗슨이 FLNG를 그 이탈리아 기업이 발주를 했어요. 2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위협이 좀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인데, 야 이제 해양 플랜트도 들어오나? 이제 이런 좀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윗슨의 이제 대형 FLNG를 또 발주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FLNG는 야 한국 니네가 독주해라. 전 세계 어느 업체도 못합니다. 한국만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탈리아 요 기업은 윗슨에 발주했잖아요. 근데 변화 없다. 계속 한다. 이러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에 만약에 이탈리아가 배를 받고 돈을 준다. 그것도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조되었거나 건조 중인 FLNG 10척 중에 6척을 그동안 한국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저런 이제 해양 플랜트는 싱가포르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 그런 회사 또 인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윗슨이 지금 3척이 유일한 경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유일한 경쟁인데 이 회사의 싹을 쫙툭 잘라버린 거죠. 네. 미국 델핀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이거 삼성이 수주했는데 2호선은 또 윗슨이 할 수도 있대요. 그 진짜 위협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리고, 또 어제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어제 보고서는 삼성중공업이 그 우리나라 울산 해상풍력 이런 수혜도 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삼성중공업이 좀 유독 좀 강했는지 좀 이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도 올해 좀 기대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뭐 올해 좋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죠. 예, 올해 뭐 엔터는 좋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 주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작년 말부터 엔터주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블랙핑크, BTS가 컴백을 하게 되고 앨범도 좀 나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작년 앨범 판매량은 마이너스 27이나 감소를 해서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좀 바뀌겠죠. 올해는 좀 나아질 것 같고, 전년도 기저효과도 있고, 디어유가 중국에 진출하고 위버스가 유료화합니다. 예, 팬 플랫폼이죠. 예, 돈을 받고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핵심 IP 여기 누구죠? 핵심 IP들을 하면 이제 BTS랑 블랙핑크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JYP 엔터도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도 좀 오늘 어제 주가 좀 빠졌지만 SK증권의 서령진 연구원님이 DB 손해보험이 좀 노출도가 있나 봐요. 이번 화재 사건으로 그 DB 손해보험이 약간 미국에 노출된 게 있다고 합니다. 500억에서 600억. 좀 최대예요. 코리안리는 재보험 회사인데 보험사가 또 보험을 또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코리안리가 150억에서 300억. 근데 DB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중심의 양호한 지표를 내고 있어서 전일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 이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직접. DB 손해보험이 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7조. 아직 24년은 실적 안 나왔어요. 1.9조입니다. 예상이. 여기에 500억에서 600억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 전체 이익의 3%예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영원히 잡힐 게 아니죠. 계속.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손실인데 주가가 마이너스 8%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급락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주 주가에는 좀 부정적 영향은 좀 일시적이다. 그래서 어제 혹시라도 이렇게 뭐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또 실손보험 개선한다, 얼마 전에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대로 또 나아지는 방향도 있으니까 보험업종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태양광도 요즘에 조금씩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뭐 트럼프 시대에 웬 태양광이냐 이럴 수 있지만 이미 안 좋은 건 다 반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규제, 이제 그 중요한 규제가 3가지인데, 대중국 규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 생산 세액공제. 그러니까 대중국 규제는 중국을 규제하는 거죠, 직접. 투자 세액은 이제 태양광 공장 지으면 이제 그 한번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AMPC는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걸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거죠. 이 3가지인데,
이 중에 대중국 규제는 오히려 더 트럼프 시대에 강화될 수 있고 투자 세액 공제는 좀 줄 수도 있어요. 2033년까지 30% 공제해 주는 건데 트럼프는 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단기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 해서 좀 줄인다고 해도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AMPC는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걸 폐지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미 태양광 사업은 요즘에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에서 동남아 4개국 통해서 태양광 모듈 수입하는 게 확 줄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라는 얘기인데 미국 내 모듈 수요가 50기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은 25밖에 안 돼요. 절반이 비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동남아 우회에서 들어가는 태양광 모듈이 급감합니다. 왜? 관세를 많이 때려요.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건 하나솔루션한테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중국 30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능력 조정 프로그램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폴리실리콘 같은 거 이제 감산한다. 그래서 태양광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뭐 투자 심리 안 좋지만 태양광은 좀 나쁘게 볼 이유 이제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탑픽은 OCI 홀딩스고요. 중국 폴리실리콘 이제 3사가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 가격이 오르는데 이건 일시적이 아니고 OCI 홀딩스 말레이시아 공장은 또 그 전력 요금이 되게 싸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또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폴리실리콘 가격, 중국 외에서 거래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따로 있는데 중국 외의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OCI 홀딩스는 중국 외 가격을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미국 모듈 생산 능력 대비 웨이퍼랑 셀은 또 공급이 부족합니다. 웨이퍼를 가지고 셀을 만들고 셀을 합쳐서 모듈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OCI 홀딩스도 미국에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입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지금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하반기면 그게 완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OCI 홀딩스도 그렇게 좀 진입하면 좀 또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좀 이제는 나쁘게 보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좀 몇 개 볼게요. 한국항공우주가 4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5, 26년은 괜찮다. 왜냐하면 KF21, 폴란드 등으로 실적이 상향될 걸로 보고 있고 헬기 수리온 있거든요. 그 양산 증가. 이게 FA50. 이게 경공격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흥국에 많이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KF21은 이제 우리나라 정말 차세대 핵심 전투기인데 요거 이제 개발이 끝나서 이제 양산 들어가죠. 26년도에 아마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5세대 전투기로 아마 스텔스 기능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수주풀이 풍부하고 중동 수리온 헬기 FA50은 경공격기는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페루 이런 데 또 입찰권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KF21은 지금 양산이 시작이 됐는데 중동, 필리핀, 페루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적보다는 올해 수주예요. 수주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근데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게 얼마 전에 그 작년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최신 5세대 전투기죠. F-35죠.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똥 같은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혹평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대당 막 1,000억 원이 넘으니까 야 그거 하지 말고 드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새 드론 많이 쓰잖아요. 무기 값이 훨씬 싸니까 굳이 왜 그렇게 비싼 무기를 쓰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최신 전투기 마치 필요 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거죠. 이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항공우주니까.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재래식 무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화된 무기도 필요하겠지만 자율 무기도. 그래서 올해 결국 주가는 이 수주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결정한다. 너무 여기 일론 머스크 말에 저것 때문에 이젠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목표 주가를 8%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신형에 들어간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죠. 2차 전지. 그러면서 PER이 많이도 올라가 버렸어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실적이 안 좋아서 PER이 올라간 거니까.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반대래요. 오히려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주가 빠져가지고 밸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 24년에 이해선 실리콘 음극재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는 흑연인데 실리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에 지금 적용돼 있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기아 EV3 여기에 이게 소형 전기차인데 보통 실리콘 음극재는 좀 중대형 차에 많이들 들어가요. 비싸요. 이걸 넣으면. 근데도 여기 넣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던 거죠. 아,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대중화된 모델에도 들어가겠구나. 이제 많이 쓰이겠다는 얘기죠. 또 신규 모델 아이오닉 3, 5, 9, 스텔란티스, 테슬라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델 Y 신형 모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나소닉과 LG엔솔 통해서 공급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는 28에서 내년에 40, 27년에 60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게 포스코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 맞아요.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그 여기 제가 자료 캡처했던 내용인데 전기차 주행 거리를 이제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 음극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흑연보다 용량이 10배나 높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급속 충전 설계도 용이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용량 특성이 있어서 주행 거리를 그러니까 전기차에 제일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충전하고 주행 거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 충전 시간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효율도 좋고 근데 다만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부풀어 올라요 자꾸. 그래서 스웰링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이제 CNT 도전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랑 같이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실리콘 음극재죠. 그 CNT 도전제를 넣으면 저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돼선 계속 기대감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되겠고 아이폰 있죠. 아이폰에도 배터리 들어가죠. 그거를 향후에 애플은 실리콘 음극재로 다 탑재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흑연 말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실적 좋을 것 같다. 평균 환율도 올라가고 올해 수주는 요게 주력입니다. 이게 중형 탱커예요. 탱커 원유 운반선, 원유나 석유화, PC선이라고 합니다. MR PC선. 그래서 성과가 5,200만 달러 고점인데 아마 그 이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조선업종체 선호주고요. 2000년대 슈퍼사이클 당시 조선사들이 받았던 밸류에이션 그거를 할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사다. 그래서 좀 단계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더라도 중장기 대응 계속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LS에 대한 또 보고서가 있는데 LS 전선 먼저 설명해드리면 구리 가격의 실적의 연동 이것만 기억하시면 전선 업체들은요 구리 가격에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구리 가격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뭐 전력 케이블이나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전기동이 뭐냐면 전기동이 구리예요. 구리인데 전기분해로 순도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순도 99.95% 이상의 구리를 우리가 전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원재료비 65%인데 전기동은 칠레, 코델코, LS M&M 요게 이제 LS의 자회사죠. 여기로부터 이제 매입을 하고요. 근데 전선업계는 여기도 써 있지만 구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전가가 가능해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구리 가격과 주가가 연동돼요. 결국 LS 일렉트릭 모두 다 구리 가격과 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주가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구리 가격이 요 노란색이거든요.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냥 비슷비슷. LS 주가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LS를 만약에 내가 뭐 여러분이 혹시 투자를 고민하면 이제 구리 값을 예측을 해야 돼요. 구리 리포트도 보고. 최근에 구리가 많이 빠졌다가 구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부양책 쓰고 공급은 중장기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좋은데 문제는 위안화가 약해요. 위안화랑 구리는 같이 가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써서 위안화가 올라가면 중국 경기 좋아진다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가 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입값이 튀겠죠. 그럼 LS도 같이 가는 거고, 예를 들면 풍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LS를 예측을 하실 때 제일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를 꼭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선 수요는 전선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 높잖아요. 또 해저 케이블 세계 4위고 자회사 LS 마린 솔루션과 함께 생산 및 시공을 맡아서 같이 턴키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저에 깔려 있는 그 케이블 조감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 초고압으로 이제 직류 송전할 수 있는 걸 HVDC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입니다. 요거 생산 설비도 준공을 했고 작년 6월에 1,000억 규모 신규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25년 하반기까지 해저 1, 2, 3, 4동 이렇게 있는데 5동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이 4배 늘어나요. 그리고 현재 1, 3동은 대만, 한국 같은 이제 아시아 쪽 수주한 물량들이 있죠. 요거 3년간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고 4동과 5동은 이제 유럽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텐티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요게 독일 네덜란드에서 송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예요. 이제 여기가 최대 3,500만 가구에 풍력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인데 여기 이제 해저 케이블 공급하는 거죠. 그 미국 동부에 지금 버지니아 주가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 주죠. 여기에다가 이제 LS 그린링크에 1조 원 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해상 풍력 있죠. 그 동부 쪽에 거기에 이제 케이블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미국에서도 성장을 해요. 근데 다만 요거는 좀 리스크 요인이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풍력 단 한 개도 건설 못하게 하겠다. 이게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력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그게 좀 이제 요 사업에 약간의 좀 그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뭐 풍력을 아예 없애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풍력을 못하게 만들겠다. 더 짓는 거는 그게 좀 약간의 이제 걸림돌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LS M&M은 이제 재련소입니다. 그래서 뭐 구리나 이런 걸 만들어요 실제. 그래서 일본에서 아예 다 인수해가지고 100% 자회사고 2차 전지 소재 복합 공장. 그래서 재작년 기억나시죠? 23년도에 그때 기억나세요? LS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죠. 한번 하루에 막 20% 오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죠 당시. 지금은 이게 오히려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하죠. 2차 전지가 요즘에는 주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땐 그랬지만 근데 어쨌든 뭐 언젠가 또 2차 전지 시장은 또 더 성장하니까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같은 것도 수산화 리튬도 제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SIND는 자회사가 그 슈페리어 엑세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전선사입니다. 권선 있죠, 권선. 변압기나 모터 이게 칭칭 감는 구리선이에요. 예. 그래서 고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칭칭 감는. 이게 이제 요걸 권선입니다. 예, 권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에식스 후르카 마그넷 와이어라는 회사를 같이 일본과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분을 다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요거는 기업 가치에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건데 요 LS가 어쨌든 비상장 자회사가 많은데 이거를 다 상장을 해버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그건 좀 부정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LS전선, LS M&M SPSX, 아까 슈페리어 엑세스 이런 기업들은 아마 슈페리어 엑세스는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나스닥 상장한다면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이 두 개 회사 LS전선과 LS M&M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주주가치 훼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지금 소액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요 리스크 요인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상장 안 하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해버리면 지주회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을 안 하는 게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데 그건 좀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LS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볼까요? 네, 공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시는 이제 3개 있었습니다. 어제 공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바이오 위탁 CMO죠. 이거
계약을 체결했고 2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계약입니다. 역대 단일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작년 수주의 40% 한 번에 수주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삼성 파운드리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제조용 장비 수주를 따냈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본딩 장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보세요. 한미반도체 실적 안 좋았다가 근데 투자는 언제 해야죠? 안 좋을 때 해야죠. 반도체는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실적이 망가져서 주가 확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그럼 늦어요. 이미 좋아지는 거 확인하면. 그게 좀 어려워요. 반도체에서. 근데 앞으로도 이런 사이클은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럴 때. 근데 이렇게 안 좋다고 미리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더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그 추정 이제 그 하향 조정되는 게 좀 진정되면 이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주가도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예, 다음에도 이런 사이클은 좀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한미반도체도. 예. 그에 걸맞는 어쨌든 수주, 실적, 지금 시가총액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잘 또 보여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LNF는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했죠.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시는 뭐가 있었냐 임원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표 허재용 임원이 합쳐서 한 1억 1천만 원. 이 허재용 임원이 좀 많이 샀어요. 거의 1억 가까이 샀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여기 주니퍼 중국 NCMA 배터리 양극재 이제 공급한다. 예, 중국에 들어가는 모델이죠 이게. 그래서 주니퍼 중국 주문 급증에 따른 모멘텀이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예, 부각되면서 급등했는데 그 내부자 매수도 일부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오늘은 좀 하락세로 막판에 결 끝났네요. 아침에 좀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후에 좀 빠지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오늘 된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들의 매도,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주식 쪽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물 매도 나오면서 좀 매도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좀 빠지는 모습으로 끝났고요. 섹터로는 오늘 양자암, 오늘 미국에서 아까 리게티 컴퓨팅이 하루에 40% 급등하니까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각별히 양자 컴퓨터는 접근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뭐 연일 급등입니다. 한국은 그냥 조선이 요즘에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할 정도로 너무 뜨겁고요. 해운주도 오랜만에 좋았고요. 조선 기자재 오늘은 케이프가 여기 배당도 많이 주죠. 증권사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엔진 뭐 성광밴드 우리 뭐 다 공부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선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일부. 그리고 피팅 뭐 LNG 항공주도 오랜만에 TA홀딩스 TA항공이 좀 반등했고 그리고 네이버가 모처럼 반등해줬고요. 전력설비도 오늘 이쪽 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미국도 이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동반해서 급등했고 은행도 모처럼 좋았습니다. 지방은행. 백화점은 오늘 대구백화점 요즘에 현대백화점도 조금씩은 반등하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DB손해보험 코리안리가 다시 되돌리는 아까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죠. 카지노는 이제 GKL 파라다이스가 조금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좀 밀리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특히 미국에 일라이릴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예, 펩트론이 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펩트론 주가가 좀 빠졌고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인데 오늘 조금 하락세.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오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꼭 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미국 시장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제 뉴스 찾아보고 이랬는데 요즘 미국 주식시장 언제 열리죠? 예, 미국 주식시장이 좀 밤늦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시부터 요즘에 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밤에 외신 기사를 다 찾아요. 그래서 속보들이 딱딱 뜨거든요. 그래서 미리 또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그렇지만 아침 시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장 시작 전에 뭐 리포트들 나오고 뉴스들 나오면 그게 영향을 바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딱 밤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니까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밤에 미리 해놓으니까. 대신에 이제 밤에 좀 그 일까지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더 시간 이제 아침 시간을 또 좀 더 줄일 수 있어서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 영향을 딱 주니까 바로 영향을 줘버리죠.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거죠.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테마주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테마주 단타 하실수록 미국 증시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국 증시 분석도 안 하고 테마주 한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보세요. 밤사이에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가니까 바로 튀잖아요. 그죠? 요새 미국에서 전력기기 좋으니까 전력기기. LNG 얘기 나오니까 조선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안 좋으니까 바로 빠져버리고. 예, 영향을 거의 받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황에 대한 분석은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단타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더 그런 걸 민첩하게 반응하실 수 있겠죠. 물론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야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게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어쨌든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도 오늘도 안 좋았고, 의료기기, 교육주, 뭐 많은 업종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좀 안 좋았고요. 2차 전지는 어제 좋았죠. 근데 오늘도 대주전자재료는 좋았는데 좀 완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장비 회사들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기아가 한 3%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도 좀 부진했고요. 네. 엔터도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리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미국과 거의 연동되는 LNG, 조선, 뭐 또 뭐였죠? 양자암호 이런 쪽에 관련된 또 전력 인프라 이쪽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도 HBM 공급한다는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좋았고요. 삼성은 계속 부진합니다. 예, 지난주 실적 발표한 날 이후로는 그냥 오르는 날이 없네요. 그리고 네이버 좋았고요. 네. HMM 오늘 조선 해운이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급등했고, 코웨이가 요즘에 코웨이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기업 많아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주주원은 잘하는 기업을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저런 기업이 많이 들면 메리츠금융, 코웨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이 시장이 느끼는 게 달라지겠죠. 저렇게 주주원은 잘하고 돌려주는 걸 확실히 액션을 해주니까 주가 오르는구나.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이제 그런 밸류업 진짜 하는 회사들,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밸류업 하는 회사의 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발굴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저 코웨이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공시죠. 이제 그때 한번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지만 공시도 이제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저런 기업들이 계속 나올지도 계속 저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우젠하고 오늘 바이오가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 반도체가 좀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는 기업마다 좀 달랐고, 근데 오늘 ISC는 상당히 좋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급등을 했습니다. 성광밴드,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젠백스, 덕산테코피아, 반면 바이넥스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엔진주하고 전력인프라, 조선주가 뭐 좋았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기아, 포스코 퓨처엠은 좀 빠졌어. 삼성전기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조선기자재,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 쪽이죠. 오늘 15% 올랐고, 반면 오늘 일부 테마주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14%나 빠졌네요. 그리고 하이젠 RM, 여기도 이제 로봇주인데 워낙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이 아주 많지 않은데 벌써 하다 보니까 1시간이나 됐네요, 시간이.
자, 오늘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예, 내일도 뭐 어떻게 식으로 좀 장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어쨌든 그냥 2,500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미국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내용들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